두 번째 제가 발표할 주제는 빅데이터 사이언스를 이용해가지고 과학기술과 기업에 어떻게 만나게 하느냐는 건데, 사실은 앞에 지금 고영주 박사님 말씀하신 것들은 굉장히 많은 검증을 거친 거시적인 정책들이잖아요. 지금부터 사실 얘기하면은 거의 다 제 개인적인 사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직접 지금 겪고 있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걸 좀 잘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막 이게 진짜 공식적인 뭐 그런 거냐, 어디서 뭐 검증을 거친 거냐, 막 이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좀 답변하기 좀 곤란하고요. 그리고 특히 여기서 나오는 용어들 중에서 과학이 뭐냐, 기술이 뭐냐, 뭐 빅데이터가 뭐냐, 또 AI가 뭐냐, 막 이런 개념적인 얘기들은 거의 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정의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떤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용어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앞에 그 말씀하신 내용들은 굉장히 거시적인 정책들을 얘기하고 계셨는데, 저는 철저하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가 이겁니다. 근데 왜 자꾸 기업을 강조하느냐 자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기업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여기 많은 출연 연구기관에서 나오는 그런 결과물들은 결국은 수요자가 누구냐, 이 수요자가 없이 계속 공급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기업을 자꾸 얘기하는데, 비즈니스의 드럼을 진 거라고 하는 거는 비즈니스의 드럼에 맞춰서 진행되는데, 거기에 드럼을 치는 사람이 바로 기업가예요. 그러니까 사회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많은 것들은 거의 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소상공인, 기업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것이지,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가 아니다. 특히 제가 자꾸 이 조그만 기업을 자꾸 얘기하는데,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은, 조그만 기업에 가면은 전혀 시스템이라는 게 없어요. 뒤에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오랜 기간 큰 기업이나 연구기관에 있었던 사람들이 중소기업에 가면 처음부터 하는 얘기가, 너 이거 개판이네, 그거 돼 있는 게 없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거긴 도로만 깔려있지 중앙선도 없어요. 또 거기에는 뭐 신호등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것도 다 만들어야 돼. 그래서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렵죠. 특히 제가 옛날에 기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어느 분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이거 이쪽 기업을 하려고 하니까 돈도 없고 사람도 없네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야, 이거 돈 있고 사람 있으면 누가 못해. 근데 지금 출연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들 돈 있고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어렵다. 그런 거를 좀 전제로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하려고 하는 내용은요, ICT 기술을 이용해서 중소기업의 문제를 왜 해결하려고 하냐. 이게 첫 번째 주제고요. 두 번째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서 왜 다른 전문가들이 다 모여야 해결이 가능한가. 이게 이제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 무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데, 또 네 번째는 그럼 이 문제를 가지고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이제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또는 여기서 만들어낸 우리 가치를, 우리가 가치를 만든 사람들이 어떻게 또 공유할 것이냐, 분배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조합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현재 지금까지 어디까지 진행되어 왔는가 하는 걸 좀 사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고, 앞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기술과 기업이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이걸 좀 제 사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해시라는 단어를 이거 검색을 했어요. 근데 딱 검색한
검색하는 게 0.91초 걸렸어요. 이게. 근데 몇 개 검색했냐면 226만 개를 1초도 안 돼서 검색을 했어요. 옛날에 우리가 사실 컴퓨터 공학을 했다고 하지만 상상하기 힘든 거죠. 최근에 너무나 엄청나게 변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하냐? 그럼 이 뒤에도 보면 우리가 컴퓨터 공학에서 쉽게 설명할 때 이거 웹페이지 400여 개 다 인덱싱하고 검색하려면 30분 걸리죠. 근데 이게 어떻게 1초도 안 돼서 나올 수 있느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거 데이터를 어디에 저장하고 어떻게 처리하는 거지? 이게 사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구글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이게 만들어낸 기술들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얘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최근에 나왔는 모든 기술들을 보면 우리 상상을 뛰어넘고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뭐냐? 뭐 이거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요즘 빅데이터 처리하는데 그 엄청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돼. 근데 실시간으로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드비나 이런 아까 구글에서 만들어낸 이거 조금 불가능하죠. 그래서 만들어낸 게 이게 스파이라는 건데 이 스파를 가지고 실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이 기업이 최근에 그 뉴욕에서 상장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를 투자받았냐면 2조 4천억을 투자를 받았어요. 기업 하나가. 우리가 뭐 500억을 뭐 기술료 받았니 뭐 어쩌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한 기업이 2조 4천억 그 전에 또 한 1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장하기 이전에 사실 뭐 한 3조 4조씩 투자를 받는 거예요. 그만큼 그 투자를 받았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은 RDB입니다. 그런데 빅데이터는 전혀 다른 성격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취급하지 못했던 많은 데이터를 여기 취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빅데이터가 갖고 모든 게 해결되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RDB는 빅데이터에서 해결할 수 없는 걸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트랜잭션 처리하거나 무결 처리하는 데는 RDB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현재는 이게 두 개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고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스케일업이나 스케일아웃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옛날에는 이 컴퓨터 용량을 계속 늘렸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그게 그렇지 않잖아요. 컴퓨터 대수를 늘려가면 되잖아요. 이게 형태가 완전히 다르다. 최근에 이게 2020년도에 아까 제가 얘기한 이 기업이 2조 4천억을 투자받은 회사예요. 여기가 데이터 브룩스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 외부에서 들어온 익스터널 데이터나 실제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옛날에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할 때는 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마켓을 통해 이게 이렇게 하면 됐어요. 근데 2011년까지가 사실 빅데이터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그때 나온 게 뭐냐면 스트럭처드 데이터, 세미 스트럭처드 데이터, 언스트럭처드 데이터.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RDB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스트럭처드 데이터 있잖아요. 그런데 웹 데이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메타 데이터도 있고 전혀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세미 스트럭처드 된 데이터다. 또 영상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스트럭처드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대부분이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게 이렇게 처리하고 있어요.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를 통해 가지고 뭐 여기서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좀 처리를 하고 있는데 최근 2020년에 와서 이런 개념을 바꿔버렸어요. 완전히.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은 이 레이크하우스라고 하는 여기 안에다 놔두면 자기네들이 아무것도 여기서만 이제 빼내서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경쟁해야 되는 건 어디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여기도 사실 쫓아오기 힘들어요. 여기도. 우리 각 연구소들도 거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기업의 경쟁력을 갖거나 R&D가 경쟁력을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제가 이제 기업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기업에 가보면, 특히 제가 중소기업을 가는 이유가 있어요. 대기업이나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거의 여기까지 가 있어요. 중소기업에 가면, 일단 여기부터 안 돼 있어요.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게 현장이죠, 그게. 만약에 이게 되면, 그 다음에 그게 왜 일어난 거지? 그 다음에는, 그러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럼 만약에 그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여러 개의 단계가 있는데, 현재 지금 99%의 중소벤처기업은 여기도 안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무슨 거창한 AI 배운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 삼성전자도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 못 가고 있단 말이죠. 그게 현장의 현실이에요, 사실. 이건 또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아마 프로그램 많이 짜신 분 알 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부분 잡은 소프트웨어가 데이터를 핸들링했던 게 3차 시대였잖아요. 지금 어떻게 돼요? 데이터가 소프트웨어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가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자기가 알아서 수학적 문제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데이터를 계속 집어넣을 때마다 최적의 매개 변수를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찾아줘요. 데이터만 들어가면. 지금 완전히 개념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우리는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 대부분이나 뭐 이거 안다고 하지만 실제 아는 사람 제가 직접 대해보면 그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자, 지금 빅데이터를 V3에서 V5로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자, 일로 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하면은 데이터에 대한 이건 대부분 알죠? 규모나 속도나 뭐 다양성이나 이런 것들이 원래 빅데이터를 정의하고 있었으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 XAI라는 게 있어요. XAI라는 게 뭐냐면은 인공지능이 타당한지를 검증하는 거예요. 요즘에 나오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게 굉장히 정확도는 높아졌는데 해석력을 못하는 거예요. 해석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현장에 가잖아요. 현장에 가면 통계 분석이나 이런 거 한 사람들은 그게 왜 일어났는지 경영자한테 잘 설명해요. 정확도 이게 일어나서 이 정도까지 된다, 뭐 이런 거 잘 설명해요. 근데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이용해서 정확도는 높아졌는데 왜 그런지 설명을 못해요. 사실은 이러는 거잖아요. 문제를 푸는 방법을 우리가 기술이라고 한다면 그게 왜 일어나는지를 검증하는 걸 과학이라고 제 나름대로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학과 기술이 접목되는 게 지금 이런 현상이나 이런 거라는 거죠, 사실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빅데이터의 개념 자체도 상당히 달라졌다. 근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되게 기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비즈니스 도메인이 훨씬 더 중요해요. 현장에서 비즈니스를 모르고 막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럼 의사소통 자체가 안 돼요. 제가 뒤에서 이제 몇 가지 좀 사례를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IT에 대한 기술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데이터 사이언스죠. 그런데 이 세 가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 화학이다, 생명이다, 이런 도메인 날리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IT를 잘 알고 데이터 사이언스 잘한다? 쉽지 않은 일이죠, 사실은.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을 이유가 별로 없겠죠, 사실. 특히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IT 기술은 아까 제가 얘기하는 상상을 초월한 어떤 컴퓨터에 대한 병행 처리 시스템에서부터 그 다음에 뭐 시큐리티에 대한 문제, 뭐 클라우드에 대한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걸 다 어떻게 해결하겠냐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에서 얘기할 때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이제 단계를 좀 몇 가지 나눠봤는데 그 중에서 기획하는 게 있고 준비하는 게 있고 분석하는 게 있고 실제 구현하는 게 있고 평가 발표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서 한 80%는 여기 해당됩니다. 이게 데이터에 대한 수집,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 이게 거의 다
80% 차지해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다 뭐예요? 이게 다 끝난 상태에서 데이터 분석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오신을 내고 돌리는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거의 80% 이상은 이미 다 끝난 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공공 데이터니 뭐니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이따 예를 들겠지만 현장에 가면 전혀 그렇지 않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R&R이 다 달라요. 프로젝트 책임자,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특히 데이터 분석하려면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엄청 잘해야 돼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겠어요. 이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붙어야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뒤에서 다시 또 제가 얘기했지만 출연 연구기관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다 확보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뭐 화학이든 생명이든 다 마찬가지 같아요. 제가 보기에. 자, 왜 자꾸 중소기업을 자꾸 얘기하냐. 구글 83 있잖아요. 우리나라 전체 99%가 사실 중소벤처기업이에요. 그리고 83이라는 건 뭐예요? 근로자의 한 83%를 중소기업이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직접 해결해 보자. 뭐 이렇게 컨설팅한다, 뭐 자문한다 이런 게 아니고 현장에 직접 해결을 해보자 하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여기 있는 이제 모여 있는 분들 중에서 몇 분은 그걸 같이 참여해서 지금 문제를 좀 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넘어가고요. 지금 중소기업에 아까 얘기한 대로 거의 한 99%가 중소기업이다. 근데 지금 우리는 99%를 제외한 나머지를 갖고 얘기하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저는 이렇게 인식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 중앙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생산이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게 문제예요.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어요. 또 생산 설비도 노후화돼 있어. 시스템 도움이 관리 안 돼. 생산성이 너무 낮아. 이게 해결하고 싶은 거죠, 사실은. 이거 하려고 하니까 돈도 없고 특히 이거죠, 사실은. 이걸 과감하게 투자했을 때 이게 과연 제대로 돌아올까?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대비 효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투자 자금이 너무 부족하죠,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중소기업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위하면 이거 혼자는 절대 안 되겠다 해서 도메인 전문가나 IT 전문가나 데이터 분석 전문가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번 직접 문제를 해결해보자. 이렇게 해서 아주 스터디 모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 어떤 형태든 그게 연구소든 기업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소비자가 지불하는 코스트, 프라이스 이상의 밸류를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에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뭐 출연 연구기관 뭐 이런데 생산성 막 되게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정부에서 계속 돈을 내주니까 그런 거고, 기업인 경우에는 자기가 만든 물건이 소비자한테 그 이상의 밸류를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 기업은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그 가치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공유할 것인가. 제가 이제 이 얘기 막 했더니, 저 돈 되는 데는 안 가고 왜 자꾸 돈도 없는 중소기업에 가서 자꾸 그러냐. 자꾸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제가 지금 해보니까 중소기업이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만한 가치를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우리는 되게 뭐 전문가다 뭐라 막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현장에 문제를 다 갖다 놓고 이거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풀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만한 밸류를 못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그런 가치를 만들어냈을 때 그 가치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스터디 모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거예요. 조직의 문제잖아요. 근데 테란이
전부 다 이게 효율성을 따지는 영리한 조직을 만들려고 해요. 이게 서로 얘기하다가 사실 잘 마음에 안 들고 설득하기 어려우면, 그럼 그냥 잘하는 사람이 알아서 하면 되지.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이거죠. 이게 서로 신뢰가 쌓여있는 그런 건강한 조직이 아니면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절대. 지금 우리가 직접 만들어보고 이걸 직접 실험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제가 만약에 협동조합을 만든다면 수익 모델이 뭐냐.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뒤에서 샘플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거기는 사실은 160억의 매출을 올렸는데 영업이익이 3,200만 원밖에 안 돼요. 돈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되면 우리가 하는 거에 일정 비용을 다 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어떤 기업은 자기네들 문제만 해결되면 돈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중소기업들 여러 군데 있어요. 제가 직접 다녀보니까. 그래서 우선은 부족한 기업들은 우리가 연구원 모임에서 실제 문제를 먼저 해결해주고, 만약에 그 문제를 푸는데 정부에서 도와준다 그러면은 그때 정부에서 자금 지원을 받든지 이렇게 해보자, 뭐 이런 것들이죠. 자, 문제는 이거죠. 이 똑똑한 사람들이 다 생각이 달라지면 훨씬 더 어려워요, 사실은. 그렇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이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왜 모여 있는 거지? 존재하는 이유가 뭐지?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뭐지? 이거가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조직이 오래가기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이거 생각하고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여기에 있는 각각의 사람들이 다 출연 연구기관이다 그러면은 출연 연구기관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도메인별로 다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아름다운 연구를 하려면 사실 이런 시스템적인 사고와 여기에 각각에 있는 비전이 없으면 사실 좋은 문학을 만들어내기는 어렵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이거든요. 신뢰가 없으면은 우리가 껄끄러운 질문, 충돌하지 않아요. 그러면 환승하지 않죠. 그렇게 되면 책임을 회피하기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결과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시작하죠. 지금 커세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사실 이게 구성원들이 잘 해야 되는 일들인데, 해발이 보면 그렇잖아요. 거의 대학에 무관심하거나 책임 회피하는 일들이 많은 거는 신뢰의 결핍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연구 모임이 한 19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업체를 직접 방문해 봤어요. 방문해보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이제. 시작한 게 뭐냐면은, 기업체가 직접 우리 문제를 이런 걸 해결해 주세요 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어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런데 이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여러 개의 그룹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커뮤니티가. 만들어 놓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지금 5개 그룹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거버넌스 그룹이에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딱 보니까 이게 법에 걸리네?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특히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뭐 이런 통신망법 이런 게 다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버넌스를 연구하는 스터디 뭐 이거 하나 만들자, 그래서 하나 한 게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도메인 전문가예요. 이 사람이 현장에 가서 문제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 문제를 정의할 수 있어요. 그 문제를 정의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빅데이터 기술팀에서 그 데이터 전처리하거나 저장하거나 이런 걸 다 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 빅데이터 분석하는 스터디 그룹이 있고요. 이거에 대해 전반적인 오픈소스, 클라우드, 오픈소스에 대한 스터디 그룹이 있어요. 이게 각 조별로 부족한 게 많죠, 그죠? 이거를 교육 쪽에서
커버해주고, 이런 5개 스터디 그룹이 이 안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에 있는 데이터를 주로 어디서 활용하냐? 우리가 직접 기업에 가잖아요? 가면은 도대체 어디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거냐? 이게 그리고 R&D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매 자재 쪽이 있고, 생산, 물류, 마케팅, 영업 다 있어요. 데이터를 갖고 할 수 있는 게 다예요.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R&D 쪽은 뭐 시뮬레이션 하는 쪽에서 되게 많이 이용하고요. 구매 자재 쪽은 원자재 예측하는 거, 뭐 이런 거 기업이 엄청 중요하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 뒤에 물류나 뭐 마케팅 이것도 뒤에 중요한데, 특히 제조 쪽에서는 생산 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기적 이상감지, 가상 예측, 품질 관리, 에너지 절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현장에 딱 가면 너무 할 게 많아 사실은. 근데 어떤 분들은 그 기업에 가서 할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 가보면 할 게 너무 많다.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기업에 가서 이러이러한 문제들을 막 스타디해갖고 갖고 왔어요. 그 문제를 데이터 문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이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가 보기엔 별로 없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디스크립터하게 선정되는 건, 제품에 대해 유지보수 총 들어간 비용이 얼마지? 이건 사실 HTML 금방 때리던 나오죠, 사실. 그런데 적정 유지보수 기간을 예측하고 소요 부품을 사전에 확보할 확률이 얼마냐? 이거를 데이터 문제로 전환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가 첫 단계라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왜 벌어졌는가를 아는 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건데 하는 게 세 번째라고 그랬잖아요. 문제를 이런 문제에서 이런 문제를 전환하기가 쉽지 않다. 이거는 진짜 많은 토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충 뭐 이 사람 저 사람 전문가 보면 금방 나올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넘어가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문제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 모든 문제는 현장에 있고 모든 문제의 해답도 현장에 있다. 이게 철저하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도 제가 한동안 다녀본 회사예요, 여기가. 한 지금 13개 정도 되잖아요. 어디는 금산에도 있고, 테크노밸리에도 있고, 그 다음에 서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분당에도 있고, 부여에도 있어요. 이거 직접 사비들여서 하나요? 물론 다 제 사비들여서 하나요? 직접 다. 뛰어다니죠. 근데 왜 뛰어다니는지 알아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은 제가 대접을 못 받아요. 근데 이런 데 가면 진짜 대접해줘요. 정말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고 해요. 근데 대접받으려면 어려운 데를 가세요. 하고 공공기관 있는 데 찾아가지 마시고. 근데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현장에 갔어요. 갔는데, 그러니까 뭐부터 얘기해야 되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딱 막히잖아요. 특히 연구소에 있었던 분들이 제가 현장에 같이 가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거기서 대충 다 만들어진 얘기 갖고 와서 우리한테 얘기해주면 안 돼?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답답하죠, 사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현장에 직접 가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그 CEO의 강한 의지가 있냐,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이 사람이 말고 다른 스테이크홀더가 있냐, 숨어있는 이해관계를 찾아내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이걸 찾아내는 일이에요. 근데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미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한 대기업이나 이런 공공기관은 다 이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근데 중소기업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수많은 중소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사실 엄청난 자산이죠, 사실은. 현장에서 직접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자기네들이 갖고 온 거니까.
그럼 우리는 그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했고 그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이거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기술 이전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예요. 사실은. 제가 기술 이전을 왜 안 되는지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능력은 사실은 간단한 게 아니다. 절대. 이거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서 보면요. 제일 앞서있는 게 리퀘어먼트 엔지니어링이에요. 요구공학이라고 그러죠. 사용자에 대한 요구사항을 끄집어내는 일이 너무 어렵다. 그 사람들은 이게 문제인지도 몰라요. 막 얘기를 해요, 사실. 이게 금산에 있는 신우기계라는 거예요. 기계에다가 문제가 뭐냐면, 이게 다 납품되고 나서야 불량인지 아닌지 아는 거예요. 사전에 불량인지 아닌지 알면, 사실 그거만 빼내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부품을 납품하고 나서 불량이라는 걸 알면 통째로 다시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오죽 답답하면은 제가 융합센터에 있는데 아침에 찾아왔겠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고민하자고. 네? 그래서 여기는 생지 렌탈이라고 필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이 물건이 내려왔잖아요. 이게 솔이잖아요, 솔. 솔이니까 수십만 개씩 하루에 만들어져요. 근데 이거를 그 숙련된 그 직원이 하루에 10만 개씩 그 불량인지 정상인지 구분해내요. 사실 눈으로 이렇게 대단하다. 그러면 이거 인공지능 머신러닝 갖고 해결해 볼 수 있나? 이때서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네? 근데 사실 이걸 각국에서 그 정부의 바우처 사업으로 제안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거의 과제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사장이 전화가 왔어요. 직원들이 너무 반대를 한다. 그래서 결국 보류됐어요. 직원들하고 대화 좀 더 해봐야 되겠다. 그분들은 자기 자리가 없어진다는 생각 때문에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10만 개씩 그 불과하는 그 사람이 만약에 하는 몸이 아파가지고 안 나오잖아요. 그럼 뒤에 있는 공정이 전부 다 올스톱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여기는 저기 분당에 있는 가비양이라고 하는 커피 회사예요. 이렇게 꽤 우리나라에서 자기네들은 탑5 안에 들어가는 브랜드라고 얘기하는데, 자, 보세요. 어떤 회사가 이 회사에 가가지고 스마트 팩토리 한다고 데이터를 만들어 달래요. 의사소통 자체가 안 되는 거. 이 사람은 커피를 파는 사람이지 데이터 이런 거는 사실 그래도 자기가 뭐 일본에서 뭐 AI 공부를 좀 했다고 하니까 그래도 또 어느 정도 좀 소통이 되는 거고, 사실 일반 저기 가면 말이에요. 전혀 소통 자체가 안 돼요. 그 사람한테 데이터 만들어내면은 내가 분석해 줄게. 이렇게 하면 말이 돼요, 이게? 그래서 내가 답답하다. 어? 지금 거기하고 하려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원두 생산지 정보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뭐 예측을 해보겠다. 그다음에 로스트 머신 센서 연구해가지고 뭘 해보겠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계획에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추출기를 만드는데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서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원재료 공정 같은 뭐 데이터가 다 만들어지면 그때 이제 뭐 AI 기반으로 해서 뭘 해보자. 뭐 이렇게 이제 다 플랜을 짰어요. 중요한 어디서 막히는 거예요?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여기서. 데이터를 만들어낼 줄은 모르는데, 데이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거 만들어주면 할게?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현장의 일이라고. IT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실패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사실은. 도메인 날리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 여기 또 한 군데, 제가 이제 시간이 더 갈까? 여기 지금 또 한 군데, 차세대 분류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사장님은 화물차를 자기가 10대 이상을 운영하고 있어요, 직접. 매출액이 한 150억 정도 돼요. 근데 이분은 이제 IT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차주와 화주 간에 그 플랫폼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어디, 어느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맡겼어요. 몇 억을 주고. 지금 아직도 지금 오픈을 못하고 있어요. IT 전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붙는 순간에 일이 안 돼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도메인 날리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 복잡한 업무를 이해하지 않고 IT로 접근하잖아요. 거의 제가 보기에 99% 실패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 회사도 지금 난관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해결해보자 하는 게 이제 한 가지 숙제인 거고요. 이 중에서 이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건 뭐냐면 그 자동 배송, 자동 배차를 AI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 보통 우리 생각 안 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가면 자동 배송, 자동 배차, 이거 AI 알고리즘을 이용한 데가 서울에 몇 개 회사가 있어요. 그 인천공항이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아니면은 저기 택배 회사 있죠. 택배 회사들이 동경 같은 데 가면 택배 회사들이 엄청나게 오토바이들을 많이 타고 가는데 최적의 경로를 찾아가 안내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주차장이 있어요. 그 주차장에서 차 빼려고 그러면 어렵죠, 그죠? 이거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최적의 알고리즘으로 떼내요. 제가 그래서 거기 찾았어요. 거기하고 지금 여기하고 협력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정말. 어떻게든지 하여튼 솔루션을 찾아줘야 되겠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거든요. 자, 일단 여기에 차세대 물류 쪽인데, 이거 뭐 넘어갈게요. 여기 지금 화물 24 뭐 이런 데 가보면 오다가 어마어마해요, 사실. 이거 우리가 여기 접촉한 이유가 그거예요. 하루에 오다량이 어마어마해요, 사실은. 야, 이거 비즈니스 되겠다. 뭐 이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B&B 컴퍼니. 여기는 마스카라 만드는 회사예요. 여기 있어요, 테크노빌에. 잠깐만 보여주세요. 여기 떨어지는 게 이제 불량이지 않은지 찾아야 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여성들이 워낙 이 마스카라가 종류별로 다 달라요. 이게 한 3만 가지 정도 돼요, 물건이. 3만 가지 정도 되는 물건을 원하는 것마다 만드는데 사람이 만들려면 이게 보통 일이잖아요.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 옆에 걸 한번 볼까요? 굉장히 빠르죠? 이게 독일 기기예요, 이제. 이 사람은 이걸 흉내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근데 이 기기가 5억짜리야, 이게. 이거는 자기가 직접 제조한 거예요. 근데 이거 갖고 너무 생산성이 떨어지고 불량률이 많이 나오고 사대비 많이 쭉 하고 가니까 어떻게든 팔아야 되겠다. 무지하게 빠르잖아요? 거기다 이거는 불량인지 아닌지도 자기가 다 알아서 판별을 해줘요. 전부 다. 엄청난 기술 격차죠, 사실. 근데 중소기업은 생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절대 안 가르쳐줘. 그 기술을. 그러니까 여기서 그 문제를 찾아보려고 아무리 해도 안 돼가지고 제가 전문가를 찾았죠. 어떻게든지 숙제는 받았으니까 답을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그 무기 만드는 회사에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에버전 뭉치로 넘어갈게요. 여기는 AI하고 디지털 트윈 전문을 하는 회사예요. 지금 여기 100억을 투자받아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벌리고 있는데요. 여기가 호노스라고 하는 회사예요. 서울에 있는 회사인데 제가 지금 여기하고 연결해가지고 다른 지금 여기 농종 같은 데 스마트팜 있잖아요. 그거를 디지털 트윈을 연결해가지고 지금 해보려고 지금 접촉 중에 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하고 다른 것 때문에 내일 서울 출장을 가요. 여기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소프트온넷이라는 회사가 거기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주차장이나 아니면 택배가 어떤 최적 경로 찾아주고 하는 그냥 AI 하는 회사가 여기 소프트온넷이라는 회사인데, 여기는 사실은 저희한테 얘기했어요. 그냥 비즈니스만 되면 어떻게든지 해줄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까 차세대 물류하고 잘만 연결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장이 매출액은 150억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불확실하잖아요. 그죠? 불확실하니까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머뭇거리는 거는 우리가 신뢰가 없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가 강하게 이건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면 되는데 몇 개 업체에다 프로그램 개발 시켜봤는데 안 돌아가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또 몇 억을 또 들여서 또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이건 넘어갈게요.
이게 아까 이제 그 소프트넷에서 만든 그거군요. 최적 경로를 찾아주는 거예요. 한국 운송하는 쪽에. 시간이 너무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통이 있는 대전 한살림이라는 데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유기농 판매하는데, 여기가 이제 신성동에도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제 제가, 우리 이제 같은 모임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현장의 문제 직접 해결해 봅시다, 우리가 직접. 그래서 계속 접촉을 했어요. 여기. 접촉을 해서 결국은 이제 저기서 하자고 해서 이제 아마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본격적으로. 근데 왜 여기 잡았냐? 이것 때문에.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이거예요. 자, 이렇게 됐어요. 프로젝트명은 이건데요. 고객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고 상품 진열되어 있는 거를 고객에 맞게끔 상품 진열하는 데이터를 남겨주자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해결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고객들 구매 상량을 파악해가지고 상품을 그 사람한테 맞춤형으로 해보죠. 맞춤형으로 추천해주자. 그리고요. 또 새로운 신상품이 왔을 때 이 사람이 그 물건을 살 건지 말 건지 판단해서 그걸 추천해주자. 하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주 고객의 성향에 맞게끔 안에 있는 매장 있잖아요. 이 매장을 진열을 재배치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만들어보자. 이 세 가지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해결해 봅시다 하고 이제 주제 준 거고요. 이걸 갖고 이제 내부에서 이사회하고 뭐 여러 군데 뭐 과정을 거쳤겠죠. 그래서 합시다 하고서는 이제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시작을 할 텐데, 대전 한살림에 어디죠? 어디죠? 운전면허 시험장 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있어요. 근데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 생협 있잖아요. 생협에 한 70만 명이 돼요. 이 한살림이. 네? 대전에는 한 7만 명 정도 되고요. 여기 전체가 한 70만 명 돼요. 생협 중에서 제일 크죠. 그죠? 전체가 얼마냐? 133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만든 모델 있잖아요. 이거를 133만이 되는 조합 있죠. 그 조합에 딸린 식구가 한 서너 명 되면 한 400만 명이 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잘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걸 기대하고 있는 거죠. 엄청난 파급 효과 아니에요? 몇백만 명이 영향을 받는다는 게 자부심을 갖고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하는데 지금 단계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요건 정의하고 데이터 수집, 전처리하고 비식별하자고 그래요. 이게 지금 데이터가 개인정보가 관한 거 아니니까요. 비식별하자고 하고 데이터 특성 파악해서 주요 영향 인자를 도출한 다음에 모델링을 해서 그걸 검증을 하는 거예요. 이 과정들을 쭉 전부 다 하는데 지금 실제 프로젝트에 하면 참여하신 분이 한 10명쯤 돼요. 이때 이 프로젝트 참여해서 하는 분이. 그래서 분야별로 이 분야가 다 다르죠. 이거에 대한 지금 총괄 PM이 거기 계신 유득수 박사님이 총괄 PM이에요. 두 분이서 지금 이쪽 모델링하고 다 맡아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죠, 사실. 네. 다음은 제가 사실은 출연연하고 기업과의 협업을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고민했던 거고요. 이거는 아마 언론사에 제가 투고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는데. 첫 번째, 제가 기업 현장을 찾아가 보니까 이전할 거하고 선용할 기술을 이쪽도 알고 이쪽도 알아야 되잖아요. 이쪽도 알고 이쪽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이거는 지금 풀으려고 하니까 우리 있는 여기 스터디 그룹에는 도저히 풀 수가 없어. 그런데 이미 출연연구기관에 이 기술을 개발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AI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술을 분할하고 통합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연구소에서 만든 그 기술 있잖아요. 이걸 고스란히 갖다 놓고 쓰세요?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그리고 제가 돌아다녔던 대부분의 그 기술 기업들은 거의 다 출연연구기관에 기술 이전 받은 거 거의 90% 실패를 했어요. 전부 다. 상용화 자체가 안 된다고. 응? 그건 왜 그러냐. 기술을 분할하거나 통합하거나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기술 현장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데 적용해보고 하나의 문제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의 문제에 적용해봐서 이 기술을 일반화시켜야 돼요. 아, 여기도 적용 가능하고 여기도 적용 가능하다는 걸 검증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 한 군데도 못 가잖아요? 한 군데도 못 가는데 여러 군데 일반화를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걸 과연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자꾸 실험연구기관은 뭐 욕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저도 그 몇 개 기술 이전을 받아보고 실패한 입장에서 사실 답답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거는 출연연구기관의 문제점, 이거는 사실 우리 자신을 욕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은 아니고 언론에 나와 있는 걸 얘기하거든요. 언론은 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건강일보에서 기업이 너무 많이 기술을 치고 나가서 출연연구기관이 설 자리가 없다. 이게 제 사견이 아닙니다. 두 번째, 출연연에서 만든 기술들을 기업으로 봤을 때 실험수 수준밖에 안 된다. 거의 도움이 안 된다. 네? 이거는 매경에서 나온 거예요. 매경에서. 자, 실험적 수준의 출연연 기술을 상용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기업에 와서. 다시 해야지. 이것도 제 얘기 아닙니다. 자, 연구에 대한 생산성 2.4%. 지금 대기업은 엄청나게 기술 수출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출연연구가 여기 한번 보세요. 중소 여기보다도 지금 거의 뭐 많이 떨어지잖아요, 사실. 사업화 부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원인 분석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 이거 변명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현장을 가지가 않아요. 그런데 자꾸 전문가가 없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전문가가 어디 하늘에도 떨어지나요? 지금 다 이런 식이에요. 기술 사업화 전문. 지금 제가 알기로는 HD만 해도 기술 사업화 한다고 해서 거의 한 6, 70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그것도 부족해서 또 용역을 주잖아요. 근데 뭐 다른 출연연구기관도 아마 그 기술 사업화 하겠다고 다 조직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결국. 거의 제가 보기에 현장을 너무 멀리 한다는 거예요, 현장. 여기 보세요. 하면은, 아, 이거 프로젝트는 너무 많아요. 돈이 너무 많아. 근데 할 사람이 없어, 지금. 왜? 여기에 묶여 있잖아요. 여기. 이거는 아주 정책적인 거잖아요. 이거? 사람을 뽑을 수가 없어. 근데 돈만 쏟아보면 뭔가 나올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과제가 너무 크니까 어떻게 돼요? 다 그냥 관리만 하고 나오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이거는 뭐 연구원의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이거 국가 차원에서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뭐 인력 구조 문제 뭐 이런 건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고령화 문제서부터 이걸 이제 풀어가는 게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이게 특허가 이게 거의 다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제 의견 아닙니다, 이거. 자, 이런 문제가 있다. NST에서 뭐 얘기하고는 뭐 이런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다 사실은 뭐가 부족하는데, 결국 사람의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근데 출연연구기관들이 지금, 아, 융합을 해야 되겠다. 이 간절함은 여기서 나타나요. 지식을 공유해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장비, 설비를 공유해야 되겠다. 이거는 아예 여기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나온 정책연구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이거는 전부 다 공유를 하자. 전부 다. 연구원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조직이 그렇게 못 따라주는 거잖아요. 자, 그럼 마지막 제가 결론을 내기위해서 중소기업과 출연연이 협업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 중에 제가 얘기하는 과학기술과 기업 현장에 만나면 수요자와 철저한 공급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수요자가 없는데 공급자가 생존할 이유가 없죠, 사실은. 존재할 이유가 있냐, 뭐 이렇게까지도 뭐 강하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 드렸어요. 이게 주 제목과 연결되는 거예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과학기술과 기업이 만나는 거예요. 그 방법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했고요. 자, 여기 보면 출연 연구기관 25개 출연 연구기관들이 있잖아요. 다 이질적인 연구예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모든 데이터 위험이 4가지로 나와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IT 인력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사실 문제는. 전문 인력이라고 해봐야 뭐 프로그램 좀 짜는 사람 한두 명 붙여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오픈소스, 클라우드, 컴퓨팅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랭게지 뭐 프로그래밍 하는 것도 물론 어렵지만.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쪽에다 주면 여기서 데이터 전처리하고 그 데이터 전처리된 데이터를 피드백해서 돌려주라. 그러면 여기는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 그럼 자기 연구에 몰두할 수 있겠죠. 사실 각 출연 연구기관들. 근데 여기가 각 출연 연구기관대로 나오니까 출연 연구기관에 나온 데이터들을 같이 이 연구기관 저희 연구기관이 공유해서 쓰도록 만들면 자연스럽게 융합이 되겠죠. 네? 근데 거기에 나온 데이터들을 어떻게 한다? 대학이나 초중고등학교 여기 지금 다 데이터가 없어서 교육을 못해요. 지금 전부 다. 네? 여기 중소 소상공인들 거기는 벤처기업들 거의 하잖아요. 근데 이걸 하려면 누가 필요하냐? 은퇴가 할 때도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분들이 연구소에 있을 때는 프로젝트 하느라고 자기 일밖에 몰라요. 근데 이미 은퇴하고 나오잖아요. 나오면 이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은퇴가 왔다들의 어떤 일자리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아마 생각을 해봤고요. 지금 미국 같은 데 가보면 이 주 정부에서 자기네들 거버넌스 데이터를 끌어올려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다른 데서 활용 가능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시민들이 그 혜택을 보는 거고 그 데이터 분석은 누가 하냐?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데이터 분석 전문 기업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메인별로는 R&D 이렇게 많잖아요. 화학, 생명과 기술, 정말 여기 굉장히 많겠죠. 또 IT는 뭐하냐?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처리, AI 전문가, 유통 플랫폼, 온토로지, 머신러닝, 성능, 보안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연구기관에서 이런 사람들 다 모아놓고 한다 그러면은 제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거고 정부에서 절대 돈을 안 줄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공용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러면 모든 연구기관을 다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갖고 NST하고 몇 군데 가서 얘기를 해봤어요. NST는 이것만 관심 있어요. 출연 연구기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대전시 가면은 이 기업들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거만 하고. 서로 그냥 상반된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문제가 아니고, 이거 우리 문제가 아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마 고영주 원장님이 고민하시는 이런 문제, 특히 융합이나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직접 이루어지려면 제 생각에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쉽지 않겠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모든 연구가 다 빅데이터 없이는 힘드니까 이걸 매개체로 해보면 좋냐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여기서 다루는 데이터들이 성격들이 많이 다르다는 거죠. 이거를 어느 한두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데이터 유형도 여러 개 해봤는데, 10개월 데이터는 뭐 주식 시장에 나오는 거, 또 아니면 화학 분자식이나 뭐 바이오 쪽, 뭐 이런 데이터들이 다 다르잖아요. 이거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쪽에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빅데이터 연결 플랫폼에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을 때 이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면 될지 그에 대한 그림을 제가 대충 그려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게 R&D 연결 플랫폼인데 이 출연자는 사실은 기술을 관리하잖아요. 근데 기업은 고객을 관리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 기술에 대한 밸류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지 기술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이 중간에 이걸 연결해 줘야 되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 만약에 이게 포셉이 될 수 있으면 포셉이 가장 좋겠죠. 그죠? 포셉이나 이걸 같이 매핑시켜 줄 수 있는. 그리고 여기는 은퇴한 과학자들은 이쪽을 잘 알 거고요. 산업 현장 교수나 이런 분들은 이쪽을 잘 알겠죠. 그죠?
근데 지금 이 두 군데가 안 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안 되겠어요?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서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런 플랫폼을 연결해서 쓸 수 있다 그러면은 훨씬 더 기술 이전하는데 유용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모델 하나 만들어 봤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한살림 있잖아요. 그 한살림은 일반적인 머신러닝을 이용한 거고요. 두 번째 제가 뭐 B&D 컴퍼니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칫솔 만드는 데 뭐 이런 데 있죠. 그런데 나온 데이터에 대한 불량품이나 아닌 걸 걸러내려고 하는 게 두 번째 하고 싶은 건데, 이거는 이 모델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RDM이나 SVM을 이용해서 해봐야 되겠다. 기술적인 것들은 넘어가고요. 나중에 궁금한 게 있으면 여쭤보시면 제가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게 뭐였냐? 이거 있어요. AI 쪽이에요. 근데 요즘에 막 파이썬 R만 쓰면 전부 다 막 AI라고 그러니까 내가 헷갈려 죽겠어요. 각 대학에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AI를 다시 정리를 해봤어요. 이건 어디서 나온 용어는 아니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의한 거니까. 인간과 기계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계가 학습을 통해 스스로 판단하고 의사결정하고 협업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물리적으로 가상적인 객체의 기술을 통해 드러나도록 하는 추상화된 메커니즘. 어렵죠, 그죠? AI가 어려워,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인간과 기계의 경험이라는 건 이 경험이 뭐 결국 데이터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는 아날로그가 있고 디지털이 있어요. 이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행위 자체를 경험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지금 대부분적으로 여기 보면 협업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협업. 협업이라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진짜. 그래서 이게 협업은 AI 에이전트들이 협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리적인 객체는 로봇이나 자동차고, 가상의 객체는 소프트웨어, 컴퓨팅 모듈. 뭐 이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 정의한 거예요. 이게 좀 어디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정의하고 나니까 모든 것도 이게 AI 맞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저기서 하고 있는 AI라는 게 AI 맞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것 때문에 한 거고요. 근데 AI를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게 학문과는 융화돼야 돼요. 기본적인 학문은 수학과 컴퓨팅 공학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게임 이론이 있어요. 이 게임 시어리는 이게 경제학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요즘에 나오는 머신러닝, 딥러닝 말고 강화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강화학습은 심리학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각 지금 화학이나 생명이나 이런 도메인 학문들이 이렇게 다 연결이 돼야 AI가 가능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자, 보시면 여기서 나온 기계학습과 강화학습에 대한 얘기예요. 아티피셜 AI가 여기 있죠, 그죠? 머신러닝이 있어요. 슈퍼바이저, 언슈퍼바이저, 딥러닝 뭐 이런 게 또 있어요. 이거 글이 잘 맞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응? 하도 혼돈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요즘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거 얘기했었죠, 그죠? 설명 가능한 AI. 이게 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딥러닝이나 뭐 이런 거 쓰면 도대체 이게 왜 나왔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장에 가면. 이거 기계가 이렇게 나왔는데 경영자들이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요즘에 나온 게 이거예요. 왜 나왔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문제를 푸는 건 방법은 아까 제가 기술이라고 얘기했고, 이게 왜 나왔는지 증명하는 게 과학이라고 그러면 과학과 기술이 연결되는 게 이 분야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것도 이제 개인적인 타견이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거예요. MAR이라고 들어보신 분 있나요? 이게 멀티 에이전트 리스포트 런. 그러니까 이게 멀티 에이전트 강화학습이잖아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강화학습은 다른 거하고 전혀 개념 자체가 달라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떤 외부 환경이 있을 때 이 환경에 맞춰서 액션을 취하는 에이전트가 있어요.
근데 에이전트가 동작하려면 어떤 상태가 있어야 되고 그 상태에 맞게끔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보상을 하게 되는데 이게 강화학습의 기본 원리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AI 알고리즘이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문제는 여기는 강화학습은 에이전트가 하나가 단일 에이전트로 돈다는 거고요. 게임 이론은 이게 다중 에이전트가 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가지 이론이 같이 접목이 돼야 AI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제가 2005년도에 사실은 피파라고 하는 IEEE에 있는 이 피파라고 하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거기 그때 제가 이걸 봤었는데 그때 본 게 뭐냐면 이게 멀티 에이전트에 있던 거. 이게 2005년이라고. 근데 지금 이제 이게 나오잖아요.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들었죠. 끝내야 되겠네요. 이 게임 이론하고 이거에 대해서 AI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게임 이론은 경제학에서부터 출발했고 강화학습은 심리학이나 수학에서부터 출발했는데 에이전트가 복수인 거는 게임 이론이고 단일인 것은 강화학습이다. 이렇게 뭐 정의를 했는데 사실 이게 다 복합적으로 돼야 가능하다. 이게 이제 자동차, 자율자동차의 개념 구조들이네. 여기서 사실 머신러닝이 하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장애물인지 아닌지 감지하는 일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추론하는 거예요. 전부 다 알고리즘이라는 거예요. 그건 다 이쪽에서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다 합쳐져야 AI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실행함으로써 깨닫고 현실은 바뀐다.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최종적으로 이 말을 하면서 끝내겠고요. 질문사항이 있습니다.